안녕하세요. 교활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질려버려서 파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파혼을 결정하기까지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머리로는 파혼을 해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연인으로서 같이 보낸 2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 싶기도 했고, 한편으론 지금 헤어지면 어느 세월에 누구를 또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꿈꿀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친정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이것저것 너무 많이 따지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해보랍니다. 이 결혼을 하면 제 자신이 행복할 것 같은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만 놓고 머릿속을 정리하니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기가 어려운 일이니까요. 게다가 지금이야 헤어지자 한마디로 끝날 사이지만 일단 혼인신고라도 하게 되면 그때부턴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골치가 아프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헤어질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니 우리 사이에 남은 희망이 없다 싶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인간하고 만났나 싶으실 텐데 남자친구하고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사이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건 일단 저는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쉽게 사람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날은 동네 친구들이 모여 술을 마시다가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자 다른 애들도 부르자 어쩌자 그렇게 되었고 그때 저한테도 나오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그리고 저도 평소라면 거절했을 텐데 어째서인지 그날은 딱히 할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잠깐 얼굴이나 비추고 올까 하는 생각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저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고 남자친구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지요. 이후로 얼떨결에 다 같이 둘러앉아 서로 통성명하고 애인 없는 사람들끼리 한번 만나보라며 시덥잖은 농담도 오가고 그리고 그날의 만남을 시작으로 남자친구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남자친구하고 저는 여러 가지로 통하는 구석이 많았지만 특히나 좋았던 건 대화가 잘 통했다는 거예요. 덕분에 아무리 회사에서 울적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남자친구랑 말 몇 마디 하고 나면 기분이 금방 나아지곤 했고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그렇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도 어쩐지 당연한 수순으로 느껴졌다 그거지요. 남자친구네 형편이나 저희 형편이나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양쪽 집안 모두 넉넉치는 않아도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노후 준비의 경우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은 다 되어 있다 했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으니 솔직히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게다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자리에서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예단이니 그런 건 바라지도 않는다 하시면서 뭐가 됐건 간에 저희 둘한테 좋은 쪽으로 상의해서 결정하라시대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디 가서 말은 안 했지만 내가 나름 남편복 시댁복이 있는가 보다고 믿었었네요. 그런데 조금씩 남자친구와 제가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돈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사실 남녀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가 누구건 간에 돈이라는 건 제일 껄끄럽고 불편한 주제잖아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연애 초부터 남자친구는 늘 돈 문제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었거든요. 짠돌이 구두쇠는 아니었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한 달에 얼마씩이나 모으고 있는지 카드값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더니 내가 빚을 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궁금해하냐면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사생활 존중은 해주자 어쩌자 하며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는 거 있죠?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런 남자친구의 낯설고 까칠한 반응에 꽤나 마음이 상했었지요. 그래서 이후로는 한 번도 물어본 적도 궁금해한 적도 없네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간 이후로는 솔직히 피하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봉이며 적금이며 깔끔하게 서로 다 오픈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또다시 때가 되면 어련히 말해주지 않겠냐며 짜증을 내는데 그땐 진짜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편하게 못하는 사이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고 그럴 거면 다 때려치자 한 적도 있네요. 그리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알게 된 남자친구의 연봉은 저보다 1,000만 원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1년에 2번 상여금이 나왔던 반면
남자친구는 상여금이란 게 아예 없었으니 결국 따지고 보면 남자친구가 저보다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죠. 게다가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남자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았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주변에서는 다들 제가 아깝다고 했는데 뭐 결혼을 할 때 무슨 마트에서 장 보듯이 이거저거 다 따져가며 입맛대로 고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남자친구는 모아놓은 돈이 8천이 있다고 했고 저는 7천이 있었으니까 이래저래 크게 마음에 걸리는 건 없었어요. 한편 남자친구 어머님도 남자친구와 비슷한 성격이셨는지 남자친구를 통해 말씀을 전해오시기를 상견례 자리에서 돈 이야기가 오가는 건 좀 불편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과 상의 끝에 상견례는 형식상 한다 생각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는 상견례가 있기 전 미리 양가의 의견을 조율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의 대화가 오간 끝에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1억을 그리고 남자친구가 자기 돈 8천을 해오는 걸로 얘기가 됐네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9천, 제가 7천 해가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따지면 남자친구가 저보다 2천 더 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제 명의로 된 국산 중형차가 있었거든요. 연식도 4년밖에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구한테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반반 결혼이나 다름없다 생각했어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에 저희 돈 전부를 더해 결혼식부터 신혼집까지 모든 걸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와이로 떠나기로 했던 신혼여행도 그 안에서 해결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을 무렵부터 남자친구 어머님이 이따금씩 연락을 해오시기 시작하셨어요. 만나서 차나 한잔하자, 밥이나 한 끼 먹자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면 어머님께선 늘 내가 딸이 없어서 너같이 싹싹한 며느리를 보게 되어서 참으로 좋다. 내가 딸이 없어서 늘 그게 서운했는데 너랑은 모녀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처음엔 그런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었고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저도 더 살갑게 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평소처럼 어머님이 불러내어 밥을 먹으러 가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13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시키시며 오늘도 잘 먹겠다고 하시대요. 그리고 그때 불현듯 여지껏 제가 한 번도 어머님한테 하다못해 커피 한 잔도 얻어 마셔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늘 말씀으론 딸 같다, 잘해주고 싶다, 너가 참 마음에 든다 하시면서 정작 저한테 정말 1,000원 한 장 안 쓰셨더라고요. 물론 인간관계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곳간에서 인심난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좋으셨으면 솔직히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은 사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니 그때부턴 어머님의 호출이 그렇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지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거리를 두니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서운하셨던 모양이에요. 남자친구한테 당신은 저에게 잘해주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데 제가 예전 같지 않다며 좀 화를 내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가 저더러 하는 말이 야, 우리 엄마한테 잘 좀 해드려. 엄마한테 잘 보여서 너가 손해볼 게 뭐가 있냐? 나중에 애 낳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봐주실 거고 살림도 많이 도와주실 텐데 미리 점수 좀 따놓는다 생각하면 좋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애 낳으면 우리 엄마한테 부탁드리기로 다 얘기된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어머님한테 살림 부탁드릴 생각은 없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뭐 마음먹은 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난 네가 우리 엄마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속내를 알아차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기다리면 집값이 좀 떨어지려나 하고 눈독만 들이고 있던 신축 아파트가 오히려 인기가 좋아서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제가 결국 일단 100만 원이란 계약금을 걸었어요. 입주는 식을 올리고 난 뒤에 하기로 했고요. 참고로 당시 남자친구가 오피스텔에 2년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일찍 나간다고 그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것도 아니었던 데다가 오히려 남자친구한테는 계약한 새 아파트보다 원래 살고 있던 오피스텔이 직장에서 더 가까웠으니 이래저래 굳이 일찍 방을 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혼식을 올리고 그 후에 남자친구랑 신혼살림을 꾸리고 싶었지
먼저 같이 살다가 식을 올리고 싶지는 않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또다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서 퇴근하는 대로 집으로 오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오라고 하시니 가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니 왜 부르시는지 전혀 감도 안 오고 답답하대요. 하지만 뭐 그래 별일이야 있겠냐 싶어서 어머님 말씀대로 퇴근하자마자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저랑 남자친구가 연락이 닿질 않았을 뿐이지 어머님이 당연히 남자친구도 부르셨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착한 본가에는 남자친구는 없고 어머님만 계셨어요. 그리고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여기 이 집이 이달 말에 계약이 끝나.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앞만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집이 없다. 어쩌면 좋으니? 저도 부동산 다녀보니까 아파트 전세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네도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이 동네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니들 신혼집 구하라고 돈을 해줬더니 우리가 예산이 줄어서 이사 갈 집 알아보는 게 쉽지가 않구나. 내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집은 빼줘야 되니까 이 집 계약 끝나는 대로 그 너희가 계약했다는 집 있지? 그 집에서 좀 있어야겠어. 어차피 너희 뭐 식 올리고 살림 차릴 거라며. 그래서 일단은 그때까지 있으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 괜찮지? 네, 어머님,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신혼집인데 저희보다 먼저 들어가서 사시는 건 제가 좀... 아니, 우리가 뭐 평생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지내면서 계속 마땅한 집이 있나 알아보려고 그런다니까? 너 뭐 기분 나쁘다 이거니? 기분이 나빠도 어쩌겠니? 우리가 사준 집인데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하니? 사주신 집은 아니죠. 저희 친정부모님 돈도 제 돈도 절반은 들어갔는데요? 야, 너 말을 참 웃기게 한다. 그럼 내가 내 돈이랑 내 아들 돈 빼겠다고 하면 어쩔 건데? 어머님, 그거야 저희도 똑같죠. 제가 제 돈이랑 친정부모님 돈 빼가면 어머님이 그거 메꾸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결국 저는 어머님과 의견의 골을 좁히지 못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현관을 나서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 너 그러는 거 아니라며 소리를 지르셨지만 저는 그런 어머님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심란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서 남자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까 왜 전화 안 받았어? 나 오늘 어머님 호출 받고 지금 갔다 오는 길인데 혹시 어머님이 나 부르실 거 알고 있었어? 뭐 알고 있기는 했지. 근데 그게 오늘인지는 몰랐어. 알고 있었다고? 그럼 어머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도 알고 있었어? 빨리 솔직히 말해. 알고는 있었지. 근데 난 솔직히 네가 싫다고 할 줄 몰랐어. 우리 부모님이 먼저 들어가서 사시는 게 그렇게 싫을 일이야? 그럼 내 입장에서 좋겠어? 그리고 난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어머님이 오빠 없이 나만 불러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황당하고 오빠가 알면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게 정말 기분 나빠. 뭘 또 그렇게 기분이 나빠. 나도 야, 서운하다 서운해. 막말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 결혼만 아니었으면 너한테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실 일도 없었거든. 아니, 진짜 황당하네?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 아니면 내가 먼저 그만큼 보태달라고 했어? 둘 다 아니잖아. 그리고 왜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들 이사 비용까지 헐어가며 결혼 자금을 보태주셔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신대? 그리고 그래놓고 집을 사주셨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부모님 입장에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어쨌든 내가 너보다 더 해가는 건 사실이잖아. 와, 지금 2천만 원 더 해오는 걸로 생색내는 거야? 까짓 거 뭐. 내가 그럼 2천 더 해가면 어떡할래? 너는 진짜 내가 지금 그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 너 정말이지 평소답지 않게 왜 그래? 우리 부모님이 무슨 전염병 환자도 아니고. 그럼 우리 부모님 지금 집도 못 구하셨는데 뭐 어떡하시라고 할까? 전세 계약 끝나면 길에서 주무시라고 할까? 그럼 만족스럽겠어? 진짜 우리 부모님 며느리 복도 더럽게 없으시네. 그럼 100번 양보해서 먼저 들어와서 살게 해드리면 언제 나가시는 건데? 그건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고? 그거야 집 구해지기 나름이지.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모르면서 일단 들어와서 사시겠다 이거야? 왜 아예 합가를 하자고 그러지? 야, 솔직히 합가도 해야 되면 할 수도 있는 거지. 못할 건 또 뭐 있어? 어쨌든 계약한 집에 우리 부모님 지분이 절반은 있는 건데 너는 뭐 우리 부모님이 주시는 돈을 설마 맨입으로 받으려고 그랬냐? 내가 받았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그거 뭐 나 용돈하라고 주신 돈이야? 그리고 남들이 들으면 우리 부모님은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신 줄 알겠다. 자꾸 깜빡깜빡 하나 본데 우리 집에서도 돈 해주셨거든? 넌 왜 이렇게 여자가 돼서는 한마디도 지지를 않냐? 진짜 사람 지치게 하는데 뭐 있네. 오빠야말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억지만 쓰고 있거든? 진짜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와 1시간 가까운 말다툼 끝에 저는 더는 할 말 없다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분하고 괘씸하고 어이가 없어서 도통 마음이 진정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다시 남자친구 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주 모자가 쌍으로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목소리가 곱게 나가질 않았죠.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지금 12시인 건 아세요? 12시고 뭐고? 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제가 나한테 죄송하다고 울고불고 난리니? 그 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 뭐 특별히 한 소리도 없고요. 지금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어머님. 너 진짜 보자 하니 안 되겠다. 나 너 돈 안 줄 거야? 내 돈 없이 네가 내 아들하고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아, 돈을 안 해주신다고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너 진짜 이따위로밖에 못하니?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드리면 좋으시겠어요? 신혼집에 들어와서 사세요. 하면 어머님 마음이 풀리실까요? 그런데 저 정말 내키지 않아서 그래요.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한 번뿐일 신혼을 꾸릴 보금자리인데 그런 공간에 남이 먼저 들어가서 지내는 거 저 정말 싫어요. 너 내가 남이니? 정말 서운하구나. 나는 내 아들이 하도 부탁을 해서 반지하에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 너네한테 다 줄 생각도 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잠시만요. 오빠가 뭘 부탁했는데요? 내 아들이 그러더라. 자기가 평생 모시고 살 테니까 결혼 자금 좀 보태달라고. 내가 그래서 없는 형편에 그 큰 돈을 해주겠다고 한 거였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희한테 평생 얹혀 살 생각도 없었다. 반지 하나도 구해서 나갈 생각이었어. 그런데 참 너 실망이다. 어머님 저야말로 지금 심장이 벌렁거리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합가를 먼저 제안한 게 오빠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머님은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해대니 당신도 뭔가 잘못되었다 싶으셨는지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고 나니까 비로소 어머님이 왜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셨는지 남자친구가 억지를 부려댄 건지 이해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남자친구의 그런 교활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랑 상의도 없이 합가를 조건으로 걸어가며 어머님 돈을 받아와 놓고는 마치 자기 부모님이 여유가 되셔서 해온 것처럼 행동한 것도 어이가 없었고 여러 가지로 남자친구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달까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는 어머님한테 얘기 다 들었다고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결혼은 신뢰가 기본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행동하는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이쯤에서 없던 일로 하자고 했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남자친구도 어머님도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또다시 번갈아 연락을 해왔는데 사람 마음이 어쩜 그렇게 순식간에 식을 수가 있는 건지 속상한 마음보다는 피곤하고 지치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좀 전까지 있던 모든 일이 제가 어디 드라마에서 봤던 건가 싶을 정도로 남의 얘기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한 것이 전혀 현실 감각이 없었달까요? 그래서 그냥 각자 갈 길 가자는 답장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벌써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남자친구는 여전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저에게 매달리고 있어요. 뭐가 아쉬워서 저러나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나를 정말 사랑해서 저러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안 한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이미 남자친구를 믿을 수 없게 된 이상 다시 만남을 이어간들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저는 남자한테 집착하고 구속하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으니까요.
아무튼 지난 2년의 시간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성질도 나고 사람 사는 인생을 정확히 수치화시킬 순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쓸데없이 낭비한 것 같으니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거짓말에도 좋은 거짓말, 나쁜 거짓말이 있다지만 그건 하는 사람이 아닌 듣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섣불리 자기 합리화를 하며 거짓말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남에게 절대 그러지 않을 거고요. 후련한 사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할 말은 다 하고 헤어져서 솔직히 후련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